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자신을 미뤄왔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기대어 헌신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정작 그 헌신의 무게를 알아주는 이는 드물다. 늘 곁에 있으니 당연하다 여기고 필요한 순간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막상 우리가 기대려 하면 차가운 이유만 돌아온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이 영상을 단 10분이라 본다면 왜 무분별한 희생이 결국 나와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긴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원칙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원칙을 너무 쉽게 내려놓는다. 거절은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희생은 미덕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라. 당신이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이 더 고마워했는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가?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다. 형제와 자매를 떠올려 보라. 도움을 받는 순간에는 권리처럼 여기면서 정작 당신이 도움을 청할 때는 갖가지 이유로 물러선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가족 관계라 할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베풀매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 한계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 간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남도 똑같이 대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원칙이다.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앞에서 이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거절은 죄라도 되는 양 살아간다. 그러나 냉정히 묻자. 당신이 아무리 베풀어도 가족이 더 고마워했는가? 아니면 그 도움을 권리처럼 여겨 더 큰 요구를 했는가? 대부분 후자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이다. 형제의 자매를 떠올려 보라.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여기고 정작 당신이 도움을 청하면 바쁘다,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로 외면한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베풀매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하며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길이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게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한다. 특히 우리의 문화는 여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돕는 것이 도리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그 끝은 불행이다. 주는 이는 지쳐가고 받는 이는 더 큰 기대를 한다. 결국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자립심을 빼앗고 의존만 키우는 일이다.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지금껏 베푼 것들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도울수록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잃는다. 결국 선의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성장을 막아버린 셈이다. 정약용은 또한 사람은 노력해서 얻은 것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가족이 당신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노력 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른다. 마치 공짜로 받은 선물을 소홀히 다루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마련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은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라. 그래야 남도 귀하게 여긴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그들도 존중할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면 가족조차도 당신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실천 방법은 단순하다. 가족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든 먼저 멈추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도움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를 위한 요구인가? 합리적이고 당신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할 것이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느냐?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하게 다 들어주는 도움은 결국 상대에게 해가 되지만 꼭 필요할 때 주는 도움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상대를 나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분명히 하라.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전의 빚조차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존중과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 원칙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공정한 관계가 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그동안 가족들에게 해준 도움 중에서 정말로 생명이 달린 절박한 상황은 얼마나 있었는가? 대부분은 조금만 노력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 불편함을 대신 감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았다. 정약용은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 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쉽지 않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의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들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할 수 있다. 심지어 이기적이라 비난하거나 가족애가 없다며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옳은 일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이해받는다. 당신이 더 이상 무조건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의 부재가 얼마나 큰 빈자리를 남기는지 그제야 가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여겼던 당신의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정약용 또한 말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남이 귀하게 여겨줄 이유는 없다.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는 한 가족도 가볍게 대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정해지라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현명한 거리두기다.
사랑하되 희생으로만 흐르지 않게 하고 존중과 균형 속에서 함께 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제가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무조건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묻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족들도 알게 된다. 당신의 도움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쉽게 얻은 것은 잊기 쉽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평생 남는다. 당신의 신중한 도움 역시 그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한 가족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도 부탁을 해보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나도 요즘 바쁘니 이건 내가 도와달라. 내가 이것을 해주면 너도 내 부탁을 들어주라.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본이다. 정약용은 오래가는 관계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된다. 가족 모임도 다르지 않다. 언제나 당신 혼자 준비하고 당신 혼자 비용을 부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형이, 다음에는 동생이 준비하며 비용도 함께 나누자고 말해야 한다. 처음엔 귀찮아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책임을 나누며 더 즐겁게 참여하게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강조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떠안는 모임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가족이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기여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시작하면 가족들은 당신을 더 이상 늘 해주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의 의견을 묻고 감정을 살피며 진정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본 모습이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진짜 관계는 시련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진다. 떠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이 아닌 당신이 제공한 것에만 기대고 있던 사람들일 뿐이다. 반대로 남아있는 가족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시련이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험대다.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이 원칙은 예외가 아니다. 효도는 기본이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효도의 본질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쓰되 그 과정이 당신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부모가 당신에게만 부양을 떠넘기거나 당신의 가정을 무시하며 자신들만을 우선시한다면 그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처음엔 섭섭해하셔도 결국 옳은 판단이었음을 인정할 것이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요구에 반대할 용기도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라면 독립심을 존중하라. 무조건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라 했다. 성인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계속해주는 부모는 결국 그들을 평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만 기대려 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다라는 말을 전할 용기가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같다.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 정약용은 부부는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이지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혼은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과 균형이 있을 때만 진정한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 결국 핵심은 자기 존중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인정한다. 정약용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고 했다. 스스로를 낮게 대하면 타인도 낮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가족보다 자기만 생각한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비행기 안전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기 얼굴에 씌운 뒤 다른 이를 도우라는 것이다. 가족 관계도 다르지 않다. 내가 먼저 숨을 고르고 안정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습관은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을 지켜가면 결국 모두가 그 질서에 적응하게 된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혁신이 되고 당신의 태도 하나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이것은 가족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희생만으로 유지된 관계는 결국 파탄으로 이어진다. 주는 이는 지치고 받는 이는 끝없는 요구를 하게 된다. 반대로 존중이 깔린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정약용은 화합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가족 관계도 같다. 문제를 덮고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풀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때로는 불편한 말을 꺼내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 조건을 붙여야 할 때도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면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익숙한 패턴이 흔들리면 혼란이 찾아오고 가족의 반발과 원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옳은 길은 처음에는 외롭지만 결국 더 많은 이가 함께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인정하게 된다. 그때는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의존이 아닌 상호 부조가 있는 관계 말이다. 정약용은 균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 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쓰러지는 저울처럼 가족 또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가족 모임에서도 늘 당신만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모임은 결국 당신의 짐이 된다. 이번에는 형이 준비하고 다음에는 동생이 준비하며 비용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진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효도는 기본이지만 부모의 요구가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정도라면 정중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한 자녀에게만 부양을 떠넘기거나 배우자와 손주를 무시하면서 자신들만 우선시하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처음에는 서운해하셔도 결국 옳은 판단이었음을 인정하실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원칙은 같다. 성인이 된 자녀라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집안의 잔일까지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잘못 길러온 결과일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자녀를 위한 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결혼했다고 해서 한쪽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의무는 없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건강한 결혼이 된다. 정약용은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이지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부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형제 관계에서도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늘 한 사람만 돕는 관계는 결국 이용이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있다면 언제까지 갚을지, 어떤 목적으로 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야 서로가 책임감을 갖는다. 정약용은 참된 덕은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각자가 자립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어디에 쓸지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정약용은 현명한 이는 힘을 흩뿌리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집중한다고 했다. 모든 일을 다 도우려 하면 결국 누구도 제대로 돕지 못한다. 가족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말로 절실한 순간에는 기꺼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다고 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면 그들은 성장을 멈춘다. 시련을 겪지 않은 이는 평생 미성숙한 아이로 남는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물론 완전히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라.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잡아주다가 점차 손을 놓아주는 것과 같다. 넘어짐을 겪으며 균형을 배우듯 어려움 속에서 자립을 익히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베푼 도움을 되돌아보라. 단기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문제를 풀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는가? 정약용은 참된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했다. 가족도 같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킨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평생 의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한다. 첫째, 어떤 부탁이 오더라도 바로 그래라고 하지 말라.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비교하듯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고 알려줄게라고 하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준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한다. 밭에 물을 줄 때도 적당해야 작물이 건강해지듯 조건 없는 도움은 결국 상대를 나태하게 만든다.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셋째, 당신도 가족에게 부탁하라. 여행을 떠날 때 짐을 함께 들어야 길이 즐겁듯 관계도 서로 주고받아야 오래 간다. 늘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넷째, 모임이나 행사가 있으면
역할을 나누라. 잔치에서 음식, 자리, 설거지를 한 사람이 더하면 지쳐버리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내가 준비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의 문제를 전부 대신 해결하지 마라. 아이 공부를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조언은 주되 실행은 그들의 몫이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라.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있듯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말해야 한다. 일곱째, 감사 인사가 없다면 그 점을 지적하라. 내가 해준 수고에 고맙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여덟째, 과거에 도와준 일을 기억하게 하라. 시장에서 늘 외상만 하고 갚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전에 내가 힘을 보탰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은혜를 베풀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겸손과 바보는 다르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마냥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관계를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태도라면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가족은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다. 정약용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와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한다. 남에게는 하지 못할 요구를 가족에게는 쉽게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자라게 하는 관계다. 밭의 잡초를 대신 다 뽑아주면 작물이 약해지듯 가족의 어려움을 모두 대신해 주면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다. 때로는 시련을 겪도록 두어야 한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한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건강하게 지킨다. 정약용은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짐을 대신 져서는 안 된다. 물론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여야 한다.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가족은 끝없이 요구한다.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으면 관계를 잠시 멈춰라. 내 말을 이해할 때까지 거리를 두겠다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원망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족도 깨닫는다.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유익했음을 알게 된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은 단순하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진짜 가족 사랑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일방적인 희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존중과 균형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가족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